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앞서 잠시 보셨는데요.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자세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ur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remain fully and resolute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stand together in insisting that we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that the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North Korea matches its words with concrete actions. 네, 두 대표가 그 백악관으로 갈 때까지 저런 브리핑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북미 관계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 아침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이제 내면에서 흐르는 거 보면 김정은이 뭐 육개항 합의했다라고 해서 이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했잖아요. 그 김정은의 결단은 결단이지만 우리 정부가 다 그 내용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 이상 고민하다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했던 거지 김정은이 문장 작성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도 우리 청와대가 주도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펜스 부통령한테 귓속말로 다 얘기해주고 또 이 정의용 실장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건 아닌데 저기서 딱 하나 오늘 나온 뉴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뉴스죠. 다른 거는 다 이미 남북 간의 특사가 이미 발표한 거고요. 새롭게 나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 건 익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도 안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그 좀 들어오시죠라고 네. 했는데도 그냥 안 만나고 갔는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빠르게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너무 뒤처져 있다. 그리고 그때 시금석이 된 게 뭐냐면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궁하고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다른 나라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해 다니냐. 오히려 단호하게 야단치고 그런 준엄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왜 피했냐라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예. 따라서 그 뒤에 김정은이 또 계속 나가니까 자칫하다가 뒤에 많이 처지겠다. 그럴 거면 트럼프가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럼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직후에 남북 관계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트위터 글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홍 박사 잘 말씀을 했는데 지난 3월 5일 우리 특사단의 방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합의사항 6개항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속에 보면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비핵화 의지 밝혔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이러한 것은 이미 3월 5일 합의서에 다 담겨 있죠. 이것을 뭐냐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재확인하는 수준이죠.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반영이었죠. 근데 단지 이제 우리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여기 대해서 곧장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면담 만나면 여기가 뛰어 밝혔잖아요. 이것이 네. 아주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전혀 미국 만날 것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을 압박했죠. 예. 또 이방과 왔을 때도 만나지 못했죠. 이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그럼 왜 변화가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은 이제 이번에 우리 정의용 실장이 밝히지는 않았지만도 뭔가 한미 간에 북미 간에 또 다른 뭔가 중요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던 그런 환경 여건이랄까요? 이런 것이 뭔가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잠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만난다고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올렸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 발표문에는 아예 항구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퍼머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사일 실험도 없다고 했다. 바로 이제 당분간 미사일 실험, 핵실험 안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겠다. 거기에 대한 진정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하게 뭐 동결이라든지 핵과 미사일 중단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항구적인 비핵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던진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고 정상수준에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행동이랄까요? 행동 조치도 상당 부분 좀 진정된 것, 이 정도까지 접근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5월인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고 또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5월 아닐까요? 4월 넘으면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경쟁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렇고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작년 내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 공격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압박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유턴하려면 좀 일단 정지하고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좀 오래전부터 남북 관계 정상화나 이 개선을 위해서 여러 달 동안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미국으로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칫 미국이 먼저 했다가 낭패를 보면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다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좀 진전되는 거 보면 가서 이 어떤 편승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평양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그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이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이 많이 개입돼 가지고 양측이 수행한 것이 아닌가. 조율한 예, 부분이다. 그 다시 말해서 뭐냐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선순환 이거야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고 평화 체제를 이끌 수 있고 계기시마다 주장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북미 간의 대화 뭐 이런 데에서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간이 늦춰지면은 오히려 이게 뭐냐 변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4월, 5월 이렇게 우리가 좀 스케줄 정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미 간의 조율 선상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미 간의 정상 이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국내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북한 압박하면서 적절하게 긴장 고조 이것이 오늘 11월 미국 중앙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남북 간에 또 김정은 위원장 전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왔을 때 오히려 11월 달 중간선에 있어가지고 비핵화 부분에 항구적인 비핵화 부분에서 나름대로 결정적인 뭔가 합의가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달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받아들인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트럼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만난 대통령은 본인이 처음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전직 대통령은 두 사람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 물론 이제 그, 전직이니까. 예, 그리고 전 클린턴 전 대통령. 대통령 갈 수 있고. 그러나 그 2000년도 10월 달에 그 이 북미 간에 서로 특사가 서로 교환 방문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2000년 12월 달에 북미 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이거 뒤로 연결됐죠. 그럼 진짜 이저 정상회담 장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제3국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평양에 선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워싱턴까지 가기에는 좀 김정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물론 그전 남북 정상회담 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이 미국에 대한 또 자신의 그 뭐냐면 경호 보완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자신도 좀 덜 할 것이고 오히려 평양에서 초청함으로써 가지고 더욱더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 평양 중심으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 초청할 가능성이 크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나 판문점을 얘기하는 뭐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판문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4월 말에 만나기 때문에 그건 다분히 두 차례나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평양을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김정은이 서울을 와야 되는데 김정은이 뭐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 왔다가 혹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마 서울까지는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이 그 다음에 평양을 가시고 그 다음쯤에는 서울에 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사업가적 기질을 볼 때 뭐 내가 뭐 평양이라고 못 가겠어? 그래 갈 수도 있지만 혹시 서울을 방문해서 판문점에 가서 우리 대통령처럼 그렇죠. 판문점에서 숙소는 만날 수도 서울에다 있고요. 두고, 예. 아니면은 뭐 베이징이라든지 그 블라디보스톡, 뭐 모스크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 베이징은 아무래도 미중 경쟁을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그렇죠.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되고요. 러시아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러시아 커넥션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는 일부러라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러시아 가서 만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당연히 평양을 원할 테고 또 미국 가는 것도 곤란하다 그럴 테고 어떻게 보면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홍보에서 판문점 뭐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3차 하는 것은 1, 2차가 평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전혀 한 사례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판문점 같은 하면 자기 그 북면의 의전에 보완은 될지 몰라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판문점의 가능성보다 오히려 평양의 차라리 가능성이 더 평양으로 높지 직접 않겠느냐. 간다. 예. 트럼프의 기질로. 예, 예. 두 사람이 만난다면 의제가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얘기가 잘 통한다면은 어느 길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트럼프는 계속 비핵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비핵화에 있어서 사실은 실무회담을 거쳐서 정상회담에서 이걸 사실 인준하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트럼프는 위에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5월이라죠. 5월이면은 지금 거의 2달이 남았기 네네. 때문에 2달 동안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것이 변할 테고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북한은 인내할 테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특사가 반드시 왔다 갔다 그렇겠죠. 해야지 정상회담이 되지 그냥 대통령이 바로 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예. 이제 특사를 하는데 또 다시 이제 뭐 리수용이라든지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 이런 사람들을 단장으로 하고 또 김여정을 그 얘기가 부단장격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보낸다든지 해서 신뢰를 좀 쌓고 그 미국에서도 틸러슨 국무장관 정도가 평양을 가고 그래가지고 비핵화가 또 육자회담 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정상회담에서 뭐 의제 이렇게 하기가 좀 지금 얘기할 거는 거의 뻔하죠. 뭐 북미 관계 정상화도 할 수 있고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의 실무적인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변수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북한의 특사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칫하면 이 육자회담에서 9.10 공동성명 나오고도 북미 간에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경수로 건설 뭐 늦춘다 그래가지고 서로 티각티각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리로 보면은 이 북미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은 다음에 남북 정상이 가는 게 맞지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평화를 필요로 한 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비핵화 문제도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더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북미 간의 회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실무회담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가는 게 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얘기가 잘 된다면 우리 측에서도 뭐 무슨 확성기, 뭐 이산가족, 개성공단 이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실무회담이 중간에 가다가 딱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거나 힘들어지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풀어낼 보따리도 많지 않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 우리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저도 하루 이틀 또는 뭐 한 달 정도 이래 연기된 사례도 있죠. 2차 정상회담은 상당히 한 달 연기되었고 지금 1차 정상회담도 며칠 연기됐잖아요. 뭐 언제든지 남북 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남북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150마일이라는 거 뭡니까? 서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이 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서로 오해, 다시 말하고 당국자의 발언, 언해, 이런 오해에서 이러면 이것이 뭡니까? 남북관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미 최고 지도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다. 또 그리고 특히 남북한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 뭡니까? 관계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북미에 대해서 중재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거와는 달리 좀 약간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의지하기 때문에 뭔가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얘기가 잘 돼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뭐 미국은 얘기했죠. 동결 갖고 안 된다. 비핵화다. 완전히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것도 항구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전에는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였는데 이제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목표가 비핵화로 좀 진전이 된 거고요. 북한 쪽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입니다. 결국 체제 보장을 어느 수준까지 해주느냐가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인데 먼저 비핵화 부분부터 얘기를 할까요? 뭐 어디까지 해야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가 될까요? 미국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CVID를 얘기하는데요. CVI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거는 뭐 중단된 시설 이걸 다 파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핵무기 다 해체해서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로서 과학기술자, 핵과학기술자마저도 다른 데 취업시켜서 핵 문제 더 이상 그런데 이제 연구하지 현실적으로 그걸 북한이 그것까지 다 그런데 하겠느냐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저 자막을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샴페인 터트리긴 이러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첫 걸음을 뛴 건 근데 첫 걸음에서 두 달 뒤에는 거의 이제 정상회담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간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북한이 약속한 거는 말로써 출구로서의 비핵화를 동의한 거. 그러니까 북미 간의 의제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거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논의되는 북미 회담이 되는 중간에는 핵실험안이나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뭐 동결 넘어서 뭘 요구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로 볼 때는 5월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만 시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속 예.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합의하고. 동결은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되는 거. 음. 그러니까 봉인하고 그다음에 IA 사찰단이 와서 동결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까지가 이제 그 1단계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1단계는 거기까지고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결에서도 이제 좀 진척시켜서 과거처럼 공장에 스위치를 내리는 게 동결이죠. 그 다음에 주요 부품을 불능화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못 쓰는. 그래서 북한이 다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불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능한 거에 대한 사찰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신뢰가 쌓여서 어디 시설이 있고 그런 걸 다 공개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폐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동결부터 해야 되지만 네. 동결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김정은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비핵화인데 비핵화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나 핵 개발 안 할게라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과거 그러니까 미래의 비핵화, 과거의 비핵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든 거 내가 안 할게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없앨게. 이것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게 핵심이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아마 북한이 조작한 핵무기라도 그것까지 폐기하는 것이 미국 시브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많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럼 단계적으로 실제로 뭐냐면 현재 핵에 대해서 동결하는 것이죠. 예. 현재 뭐 영변 핵단지에 핵 활동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그 핵의 운반 수단 미사일 이런 거 실험을 중단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 현재의 동결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미래핵을 해체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영변 핵단지에 무기급 플라토늄, 무기급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을 뭡니까? 방금 우리 홍 박사 말씀한 대로 이건 뭐냐면 서지 못하도록 불러만 있잖아요. 예. 해체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콘크리트로 완전 덮어버리는 것이죠. 앞으로도 못 개발하게. 그렇죠. 네. 그럼 3단계가 뭐냐면은 과거에 만들어놨던 핵무기, 예. 지금 이제 뭐 10개니 20개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북미 간에 아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을 것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핵에 대해 가지고 동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공위성도 포함되는지 안 되느냐. 아, 이것이 하나의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영변 핵단지 외에 다른 의심나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바다 밑에 있는 것인지 땅 밑에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의심나는 곳이 있을까지도 사찰을 약속받으라. 그것도 2달 안에 뭐 석 달 안에. 그렇죠. 이럴 경우에 북한이 없다 해놓고 만약에 나중에 있으면 굉장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우라늄과 문제가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 문제가 좀 논쟁거리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체제와도 또 연관된 부분인데 네. 어디까지 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추정컨대는 비핵화는 마지막 출구로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기간이 최소한 아마 완전 비핵화되려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할 때는 지금은 이 비핵화 입장만 일단 밝혀주면 대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단계별로 일단 그 실험 중지에서부터 프로그램 중지, 그 다음에 뭐 동결, 뭐 불능화, 뭐 미래 핵에 이 대해서, 네. 폐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일단 체제 보장은 핵을 가지고 아주 무기 갖고 있으니까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10년 동안의 신뢰 쌓는 기간으로 하면서 그 신뢰 쌓는 기간 중에는 억지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건 바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마 소위 그 김정은이 통큰 결정이란 거를 얻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된다고 해도 바로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가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과학자까지도 이제 다 다른 용도로 전직시킨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오래 걸릴 그리고 것이고 그 기간에는 네. 체제 보장은 된다. 체제 보장을 자기 스스로도 당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기는 그러면 있으니까. 체제 보장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뭐 네. 북미 간의 수교까지도 가능할 단계가 수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포괄적으로 체제 보장이라는 게 군사적 위협도 위협 안 하는 것도 체제 보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탈북자 대량 탈북을 뭐 유도하지 않는다, 북한의 반란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 북한 정부 공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건 사실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국제적으로 내정 불간섭 같은 걸 포함해서 북한이 김정은이 판단하기에 이제는 뭐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오히려 걸거덕스럽다, 그거 갖다 폐기해버려라,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과거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누가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어서라기보다 자기네 스스로 갖고 있는 게 불편해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도 체제 보장이 되면 포기하는데 그것까지 가는 게 이제 시간이 꽤 잠깐만요. 걸리겠지만 그럼 그 단계에서 제재는 어느 수준에 어떻게 제재는 당연히 다 이제 미리 다 그러니까 만나죠. 약속만 해도 제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재할 때는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꾸로
북한이 조금 성의를 보이면 마지막 제재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주는 게 순리죠, 사실. 예. 뭐 그거를 이제 유엔 안보리 같은 거 소집해 가지고 그 제재하는 부분을 논의하면서 북한이 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서도 자기가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더 열심히 약속을 지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잘 안 했는데 북미 간에는 94년에 제네바 핵합의하고 상당 부분 제재를 풀어주기도 했거든요. 양자 간에는 됐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로 가면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읽어봅니다. 예. 우리가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비핵화가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두 개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공도 핵실험하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남아공 옆에 있는 그 앙골라 여기서 쿠바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아공 체제에 상당히 위협적이 됐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쿠바군 5만 명이 철수함을 해가지고 체제 보장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핵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예.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런누가법을 해가지고 경제적 보상 또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유엔까지 체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북미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은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 따로 관계에서 따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백렬적 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은 미국은 뭐를 줄 것인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이걸 갖다가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북한이 뭐냐면은 미래를 해체할 때 예. 미국은 뭐를 줄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적어도 대사관 설치 이전에 대표부를 할까요?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 핵 폐기라면 뭐를 줄 것인가? 그럼 뭐냐면 수교. 이러한 것이 서로 백렬. 그러면 이 백렬적 선상에서 결국 검증을 해야 되네요. 이 검증하고 또 이행하고 새로운 단계를 합의하고 이 시간이 방금 우리 홍 박사 말씀대로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그 유엔 안보리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더 이제 하지는 않겠죠. 지금 대화 국면에서 더 제재를 하지는 않겠고 지금까지 제재라고 한다면 지금의 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딱 막고 있는 더 이상 제재가 들어가면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마다 다 분석이 다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비핵화 결단안이 있어가지고 국제사회 압박 제재 이것이 효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예.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미국이 이 효과가 없다고 만약 한다면 이거보다 더 강한 군사적인 행동이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결단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역으로 있잖아요. 예. 역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재, 예를 들어 군사적 행동 이런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 결단 안 내리고 더 맞대응했다. 그럼 또 다른 차원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지난해 그 핵무력 완성 여기에 대한 자신감, 또 그리고 지난 6년 동안에 그 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안정화, 체제적 안정.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토대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하려 하면은 남북관계 개선과 풍경이 없으면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도 놀랄 정도로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인데 북한 뭐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해서 언론들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부 단속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특사들한테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아직 실행 단계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핵 무력이 우리의 그 체제 유지의 보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몇 가지 이제 차원인데 첫째는 주민들이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하면 혼돈스러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일단 뭐 자기네가 먼저 양보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돌이키기가 어렵고 지도자의 말은 한번 유턴하면은 계속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뭔가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는 돌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부나 이런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도자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언론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얘기를 노동신문에 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위가 약해지면서 이제
돌아가는 국제사회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우리 민족에 나아갈 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매파 비둘기파가 있듯이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텐데 네. 군부 강경파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핵 개발 계속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회담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개성공단 만들려고 얼마나 군부에 그 반대를 물리치고 막 맨날 그렇죠. 며칠을 설득해가지고 예. 간신히 부대를 뒤로 다 옮겨가지고 그 자리를 남북 평화협력 공단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김정일이 하소연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겨우 공단 만들어졌더니 뭐 2천만 평을 개발한다 그러더니 100만 평도 안 하고 지금 그 남한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막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혹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도 군부를 설득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이 얘기하면 뭐 비록 급하게 시속 뭐 80km 가다가도 유턴도 가능하겠지만 김정은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하면서 요번에 김영철을 보내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영철이 제일 강경파 중에 하나잖아요. 당신이 가가지고서는 남한하고 좀 타협하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최고 강경파를 보내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 목 달아나지 않으려면 우리 남북한 관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고 나면 북한에 가서 김영철이 이거 타협했대. 그러니 야 우리 저 사람이 했으면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참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남북 관계 개선되면 우려를 막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화할게, 딱 100% 하니까.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없어지잖아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 남북 간에 이 북미 간에 신뢰만 쌓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속도를 엄청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다음 주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 사례를 되돌아볼 거예요. 가장 뭐냐면 미국도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CVID 해라 이를 주장하면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도 관계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CVID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고 예를 들어 관계 정상화는 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 관계 정상에 있어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가지고 제일 북한에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은 빠르면 4년, 늦어도 8년 만에 정권 개최되잖아요. 정권 개최되면 또 새로운 정권 돼가 어떻게 정치를 변화시킬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북한에서 불평불만이 뭐냐면 남과 미국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것을 항상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 북미 정상 하면 확고하게 서로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되돌릴 수 없는 관계 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못 받고 국제사회가 보정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 갈라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면 비핵화를 또 전제로 만난다면은 북한이 미국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당근을 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되기 때문에 과거에 94년에 북미 간의 그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가 타협이 돼서 카터 대통령이 가서 타협되고 나서 경수로 짓는데도 우리가 거의 비용의 70%를 댔죠. 결국은 한반도에 건설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려고는 하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제재 완화, 해제지 이런 거고요. 결국은 한반도에 건설하는 평화는 결국 통일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예. 미국도 뭐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다 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국제기구 가입도 못하고 국제금융기구도 이용하지 못하고 IMF, IBRD 뭐 하나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테러 지원국부터 해제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북한이 얻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이란이나 이라크나 리비아라는 달리 북한은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석유가 엄청나게 나는데 제재가 하고 있으면 북한이 훨씬 더 제재 풀려고 열심히 나올 텐데 북한은 자력경쟁 체제에다가 석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버텨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길이 열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게 주는 것 차원을 떠나서 개성공단을 열면 북한만 좋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그 개성공단 기업자들 좀 들어보세요. 제발 좀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데도 경협 같은 거 하면 우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이 막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그 발표가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만나는
사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의 방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맥메스터 보좌관이라든가 다른 그 보좌진들이 옆에 보이고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일부 언론에 CNN에서는 친서를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친서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친서 전달은 없었고 김정은의 입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의용 실장이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죠. 저희들도 앞서 친서 전달과 관련해서 CNN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친서 전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용 실장의 역할을 그럼 뭐 기왕 지금 사진 나왔으니까 좀 네.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이었고요. 어찌됐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를 했고 그리고 서서히 풀려나가는 시점에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 입장을 사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에다가 모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식으로 줬죠. 그리고 그 객관식의 선택지를 만들게 했던 건 바로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고요. 우리 그 특사단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특사단에 대해서 미국도 북한도 상당히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 잘 될 때는 그 북한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일례로 2000년도에 9.19 공동성명할 때도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북한도 설득했고 미국도 설득이 되면 가능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이번에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의 입장이 상당 부분 다 반영됐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입장이 지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뭐 셔틀 외교를 하든지 또는 뭐냐 시야 때도 없이 말 만나가지고 특히 뭐입니까 지금 이제 일단 판문점 다 열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그 정부 당국이든 또는 통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미국도 믿고 북한이 믿을 때 이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 속도를 내야지. 또 뭡니까? 언제든지 우발적인 잘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물밑에서 물밑이라 해서 뭐 불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남북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림픽 중에도 그 김영철 바로 밑에 전종수보다 더 위에 맹경철이라고 그 통전부 부부장이 네. 19일 동안이나 응원단이랑 같이 평창에 인제 스피디엄이 스피디엄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20일 동안 남북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거고요. 김여정, 김영철한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비핵화 과정도 설명해주고 했듯이 이 6개항을 거의 다 우리가 다 만들어서 주고 검토해봐라. 그 시간 여유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사 가서 바로 김정은이 하나하나 이거 이제 다 동의한다. 그러니까 고충이 많으시죠. 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특사 면담은 1시간 정도 하고 3시간은 만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겸손하게 있었고 지금도 미국에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미리 네. 다 준비해가지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고 우리 대통령 하시는 말씀 보면 미국이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꾸준한 압박을 해줘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사실은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미국에게 고맙다. 이게 다 우리 덕이다가 아니라 트럼프는 보세요. 트럼프는 다 이게 압박을 내가 잘한 덕분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초강대국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외교가 이런 식으로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계속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고 아마 저는 트럼프를 만나면 이것만 잘하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전문가들이 농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건 뭐 농담인지 아닌지는 실현될 아니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한테는 진짜로 아직 좀 상당한 이른 감이 자극이 되는 있다는 거예요. 점을 네.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무역 강국이잖아요. 왜 우리가 무역 강국이었는지 물건 사다가 이 사람한테 팔고 중간에 왜 이렇게 중개 역할을 잘했는지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재자의 역할의 그 효과를 할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면 그 중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1월달 신년사에 남북관계에서 드러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아마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상당한 물밑 접촉이랄까요 있었고 그 결과 이게 또 뭐냐면은 지금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했고 예.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일부에서는 뭐냐니까 북미 간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도 만나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있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의 중립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냐면은 질문도 떠지고 해답도 내고 했다 하더라도 결심과 결단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죠. 그렇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준비 안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밑을 보면 한편으로는 한미 간에 또 한편으로는 그 남북 간에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남까지 이렇게 준비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네, 다리를 잘 지금까지는 놓은 것 좋았죠. 같은데 네. 앞으로 5월까지 한 2달 남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또 중매 외교에 놓여진 과제는 뭘까요? 일단은 남북 관계가 이 4월 말에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지만 이 인도주의적 뭐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시도하고 문화 교류 협력 그리고 뭐 태권도 시범단도 이제 곧 가겠죠. 그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계속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한미연합 훈련을 제가 보기에는 뭐 전략자산 정도는 비록 김정은이 양해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략자산까지 굳이 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송영무 장관이 어제 뭐 얘기했다 어제 취소하기도 약간 뭐 하고. 구설수에 네. 오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묻히지 않을까 보고요. 전략자산이 지금 굳이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북핵 문제가 아까도 10년 걸린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고 북한이나 미국이 양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그 북미 간의 회담은 하지만 타협안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 굉장히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잖아요. 그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제가 볼 때는 아베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꼬장꼬장하게 막 그 반발하고 그랬는데 거꾸로 아베가 먼저 평양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예, 아베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한미 군사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도 예년 수준의 그 한미 군사 훈련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밝혔습니다.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년 수준이라는 걸 김정은은 어디까지를 이해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과거에도 남북관계 좋을 때는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쁠 때는 항상 이거 북침 전쟁을 했죠. 근데 지금 예년 수준 하면은 아마 2010년 이전의 수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4대 전략 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막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 그 황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이런 회담에서 아마 3월 4월 중으로 이 남북 간에는 뭡니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북미 간에는 아마 예비회담을 할 것입니다. 특사도 오고요. 그렇죠. 이 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국자들, 남북미 예. 모두 당국자들이 상당히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아. 과거에 이 말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흩어진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도 작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예, 크게 얘기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황량한 여건에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네. 이미 우리가 그 남북을 합의한 6개 중에 6항에 보면은 태권도 시범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술단 방북돼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건 이미 남북간 합의된 사항입니다. 아마 이거라도 뭐 예를 들어 인도적이라든지 서부철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예. 적어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오히려 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미 간에 이제 물밑 접촉이 있을 때 특사에 대한 인물에 대한 내용도 네. 좀 궁금한데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 라인이 좀 공백 상태라서 외부 네. 인사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죠. 제가 건의할 수 있다면 조셉윤을 다시 재임용해 육자회담 특별대표 나가려는 사람은 다시 네. 다시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니면은 지난번에 왔던 뭐 앨리슨 후커 뭐 네, 이런 보좌관이나.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그다음에 매시 포틴저 그 위에는 매시 포틴저라고 아시아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포함해서 동북아를 다 이제 전담하는데 조셉윤을 돌이킬 수 없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급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에서 리수영은 이제 국무 담당 부위원장, 그러니까 예. 외교 담당 부위원장이고요. 예. 외무상 하다가 이제 더 올라갔죠. 그 다음에 리용호가 외무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단장이 되고
김여정도 따라가서 정치적으로 신뢰를 주어서 트럼프한테 보내면 트럼프가 만나서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2000년도에 그냥 조명록이 백악관에 군복 입고 가고 그 다음에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가가지고 이 그 카드 섹션으로 로켓을 쏘는데 올브라이트가 할 수 없이 박수를 치니까 김정일이 옆에 있다가 저게 아마 우리가 쏘는 마지막 로켓일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아라파트가 아유 여기가 더 시급하다 그렇죠. 그래서 못 갔는데요. 갔죠. 그러니까 잘하면 2000년 중반의 모습이 한 2달 내로 이루어지면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 얘기를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문에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여러 내용 중에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 우방국들이 북한의 핵 문제를 그 강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아마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 뭐 아니면 우리가 뭐 굳이 선택을 했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일본이 계속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아베 총리도 바로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환영한다. 요 내용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일 동맹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일 동맹 상황에서 중국도 압박하면서 북한 압박하는 그런 전략 펼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베 총리를 패싱, 예를 들어 소외하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우주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뭐냐면 남북 관계가 북미가 잘 되면은. 또 뭐냐면 일본이 다음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관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4월은 남북 간에, 5월은 북미 간에, 7월은 북일 간에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 사이에 북한과 중국, 북한, 러시아 할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일본이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 2000년도 이 남북이 잘 될 때 티코를 해가지고 상당히 잘 됐잖아요. 한미일이 항상 조정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금까지는 한미일이 북한 압박에 대해서 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도 오히려 미래에서 가지고 더욱더 한미일이 공조돼 가지고 이 북한을 비핵화 이끄는데 뭔가 협력을 하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02년을 보면요. 2002년에도 사실 2002년에 제2차 서해 교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가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전문가지만 이 북미 관계가 진짜로 뭔가 개선되려나 보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으로 그냥 9월 17일에 가버렸어요. 예. 그때는 정말 일본이 자주성을 발휘해서 그 전까지는 미국한테 다 승인받고 갔는데 통보만 하고 미국한테 얘기도 안 하고. 통보만 예, 하고 통보만 가서 하고.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이 뭐 북일 회담 결과 선언문도 발표하고요. 앞으로 북일 간에 뭐 긴밀히 협력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다 아시다시피 그해 10월 2일 날 켈리 차관보가 평양 가가지고 2차 북핵 위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는 남북 관계는 2차 서해 교전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잘 가고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월드컵 때죠. 월드컵 우리가 뭐 4강에 그렇죠. 올라갔던 그 당시인데 저는 그 당시에 월드컵도 4강에 올라가고 남북 관계도 좋고 이게 교전에도 불구하고 좋고 북일 관계도 좋고 다 뭐가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미국이 가가지고 2차 북핵이 탁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 남북 대화 할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을 보면 아베가 그 당시에 고이즈미 북일 정상회담에 다 이거 뒷받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올라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래 그 전에는 그렇게 큰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베의 머릿속에는 내가 뒤질 수 없다.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라도 아베가 평양으로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그 예. 말이 뭐냐면 2000년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예.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정치에 진다. 예. 이 성격 규정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려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예. 북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략을 가졌어요. 그래서 1단계로 남북 대화하고 2단계로 북미 대화하고 3단계로 북일 대화. 다시 말해서 정상을 대화지요. 이러한 로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간의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북미를 하려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은 부시 대통령이 남북 간의 속도 내는 거, 북한과 일본 간의 속도 내는 거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이점 총리죠. 고이점 총리가 뭐냐니까 하도
미국이 북일 간에 다가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예. 여기서 뭐냐니까 납치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북미 간의 정상화를 하기 전에 예. 북일 간에 가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때 이 정상을 되돌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한 나라는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동안 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얘기할 때 늘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 중국에 우리가 기대는 거 많았습니다. 육자회담 할 때 중국 역할 많이 기대했고, 근데 그동안 역할 못했고 이렇게 북한이 미국이랑 직접 대화하다 보면 중국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미 관계 정면 대립하면서 가장 손해 본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하기 직전이에요. 미국이 북한이 계속 버텼으면 북한도 당하지만 중국하고 미국 간에 3천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엄청난 무역 제재 지금 가할 참이었는데 일단 그걸 면할 수 있죠. 거기다 비핵화 때문에 중국도 비핵화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일 관계는 북중 관계는 껄끄럽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제재 풀고 그 다음에는 경제협력하자 이런 건데 단지 예. 잘못하다 차이나 패싱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더 작은 부분이다. 예. 기회를 더 높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